자, 곽상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여당 이재명 주변은 안 건드리고 야당 출신 곽상도를 넣어서 국민의 똥당 주변 게이트로 할 거라 일반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될 건데 왜 기각이 됐을까요? 이거 좀 의외지요. 자, 이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업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제 곽상도가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곽상도가 이 아들 통해서 50억을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천하동인 관련해서 도와준 게 있다. 그게 정영학이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한테 이 컨소시움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거 좀 제대로 해가 도와주라. 자, 이거 처음에 할 때인 2015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야당이고 박근혜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때 뭔가 비리가 걸려들면 이 민정수석 출신인 박정권 초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에게 여러 가지 파워가 있지 않았겠어요? 물러났어도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에게 부탁해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성남의 뜰 컨소시움의 주도로 좀 나서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검찰이 곽상도 집과 하나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곽상도 아들이 올해 3월 달에 퇴직하며 25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도 곽상도가 관리하고 있다. 물론 퇴직금은 세전에 50억이고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25억이라고 합니다. 곽은 이게 아들 계좌에 있고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 대장동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2018년 9월에 서초구 음식점에서 김만배 등 3명을 곽상도가 만나서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김만배가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를 했는데 곽상도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김만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검찰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곽 의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결국 이 곽은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서 곽은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50억 클럽이 올해 문제가 됐는데 거론된 사람이 여럿이지만 나머지는 다 면죄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나만 남아있다. 그래서 6명이 등장했는데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곽상도는 왜 기각됐을까요? 정권의 입장에서 곽상도가 영장이 진짜 통과돼서 구속이 되면 곽 입장에서 이제 막장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만배나 곽상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서로가 구리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곽상도가 이번에 구속을 피하면서 적당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준용에 대해서 온갖 폭로를 했던 곽상도가 이번에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초반에 이걸 사업이 만들어질 때 자기가 관여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움을 도와줬다면 과거로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과 많은 이야기,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 성남의 그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만약에 곽과 곽 아들한테 더 도망갈 데도 없이 돈도 다 뺏기고 사법 처리가 된다면 저 사람들은 막장에 몰려서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곽상도에게 이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양 보여지도록 검찰이 그에게 화살을 겨누고 그를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곽상도는 아무것도 폭로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만 해오다가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곽상도는 깜빵에
지금 안 가도 되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곽상도와 이 화천대유, 이재명 쪽이 서로가 모든 것이 다 터지면 같이 죽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각자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채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감사하고 나왔어요. 부지를 처음에는 지금 100%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했다가 4단계나 올려가지고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이 10%밖에 안 되고 50m 옹벽 아파트를 만드는 데 대해 지금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성남시에 10월 달에 사전 조사를 했고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성남 미래정책포럼이 한식연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원에 이미 공익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그동안에 이 사실을 오랫동안 주무르고 있으면서 이재명을 생각해서 있었겠죠. 지켜보고 있었겠죠. 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2006년에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떨어졌죠. 그때 선대 본부장을 하던 김인섭이가 지금 이 개발 시행사에 영입이 되고 난 이후 두 차례나 반려됐던 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김인섭이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해서 도움을 줬다. 그때 시장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백현동 개발은 총 15개 동 12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걸로 올 6월 입주를 시작했고 시행사가 3142억의 이득을 봤다, 이렇게 나오는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 신청 반려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은수미의 성남시가 백현동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 준공검사 신청을 빠꾸시켰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빠꾸시켰다. 왜냐하면 은수미는 지금 여기까지 자기가 말려들다가는 지금 검찰에 기소된 건도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판교 백현동 이 아파트 4년 전에 건축 심의 과정이 부실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기됐어요. 이 아파트는 산이 위에 있어요. 과거에 식품개발연구원이 산을 끼고 낮은 층으로 한 4층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지를 이제 팔게 되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높이가 너무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 까가지고 옹벽을 만들고 50m를 내려가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서 일부 동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과 불과 10m 떨어진 채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옹벽의 안정성 문제다.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 어렵고 너가 소송을 걸어라.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시간이 걸릴 거고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피해가 엄청 생기겠죠. 준공되어 안 된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 안 된 집은 은행 대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 지난 6월 달에 나서 입주를 시작했는데 근데 옹벽과 이 집은 입주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은 이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승인을 위해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전문기관의 안전성 연구 보고서를 내라 했는데 그런데 시행사는 전문기관 두 곳 중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고 한국지방공학회 보고서는 제출 안 했고 그래서 시행사가 낸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를 반려했다. 한국지방공학회 관계자는
진작에 연구 용역서를 작성해서 아시아 디벨로퍼한테 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용역서 결과가 아무리 돈 주면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위험한 일이고 시끄러워진 일이니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저가 원하는 대로 이거 위험하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보고서에 큰 지진이 날 때 옹벽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남시에 시행사가 용역사 보고서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옹벽 관련 굴토 및 구조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우려가 컸다는 거예요. 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2017년 4월에요. 한 위원이 성남시의 토사 붕괴 사례를 보면 성남 용인 일대 토질에 단층 파세대가 존재하고 암질 지수 값이 작다. 그래서 토목 구조 계산을 다시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단층 파세대는 작은 단층이 많아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고 침식 붕괴가 빨라서 토목 공사할 때 사고 원인이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재검토를 결정했고 한 달 뒤 5차 심의에서 한 위원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심의라고 지적을 했지만 결국 14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재심의 의결 찬성, 5명이 기권으로 재심의가 다수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반대와 우려를 하면 인허가 건자는 보류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세종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TV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정권 편을 들던 홍현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TV 토론에서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아예 내 얼굴을 안 보고 말을 하더만. 근데 이 홍현욱이가 국립외교원장이 되었어요. 차관급 자리를 꿰찼어요. 그런데 이 홍현욱이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기가 찬 소리를 했습니다. 북미관계 포럼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거다. 한국 대선을 마치고 3월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홍현욱이는 북한이 우리와 상응하는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트럼프가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너무 문제 삼지 말아야 되고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도 했는데 경제력이 북한보다 600배도 강하고 핵무기도 300배도 더 큰 미국이 북한에 과연 핵을 포기할 기회를 줬는가?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북한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누가 포기하겠는가?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큰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좀 조심해야 된다. 종전선언은 파국으로 가고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자, 미국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공갈치면서 북한을 쪼우지 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런 게 국립외교원장이라니 안심하다고 생각합니다.